대한민국 육군 최전방을 책임지는 제7군단, 북진군단. 그곳의 공기는 언제나 굳어 있었다. 쇠와 화약 그리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남성 중심의 견고한 위계 질서로. 군단장 이취임식을 하루 앞둔 날 작전 참모 오태석 대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씁쓸하게 담배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국방부에서 내려온 최초 여성 군단장이라는 파격적인 인사는 7군단 전체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강지우 중장. 이름 석자와 여성이라는 꼬리표 외에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인물. 오태석의 머릿속에서 그녀는 그저 운 좋게 별을 단 책상 물림일 뿐이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이제는 군대까지 망하게 생겼군. 그의 혼잣말은 차가운 사무실 공기에 흩어졌다. 그것은 곧 7군단에 불어닥칠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불길한 전주곡이었다. 이 취임식 당일 새벽 강지우 중장은 공식 관용차가 아닌 낡은 민간 차량을 직접 몰아 7군단 위병소에 도착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군복이 아닌 평범한 재킷 차림. 그녀는 위병소 근무자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군단 본청으로 향했다. 거대한 북진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본청 건물은 위압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낯선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인적은 드물었다. 군단장 집무실로 향하는 복도 한편에 놓인 낡은 소파에 그녀는 조용히 앉았다. 수십 년 군 생활 동안 수없이 마주했던 군 특유의 냄새, 낡은 서류와 먼지, 그리고 긴장이 뒤섞인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이곳이 앞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할 전장임을 직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 저편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어젯밤 과음으로 찌든 얼굴을 한 오태석 대령과 그의 측근인 군수참모 최정훈 대령, 정보참모 박도준 대령이었다. 그들은 강지우를 발견했지만 그녀의 차림새와 낯선 얼굴에 신임 소위나 행정병 정도로 여겼다. 오태석이 턱짓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거들먹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이, 거기 아가씨. 처음 보는 얼굴인데 새로 왔나? 마침 잘 됐네. 가서 뜨끈한 쌍화차나 세 잔 타와. 계란 노른자 동동 띄워서. 빨리빨리 움직여. 최정훈과 박도준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군대에서 여성이란 존재는 때로 계급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가장 손쉬운 먹잇감이었다. 강지우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해서 그 속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오태석에게 다가서는 대신 복도 중앙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복도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참모들께서는 직속 상관에게 쌍화차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 7군단의 오랜 전통인가? 오태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뭐? 직속 상관? 아가씨, 지금 잠꼬대하는 거 아니면?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군단 주임원사가 황급히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있던 강지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참모들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주임원사는 오태석 일행과 그들 앞에 서 있는 강지우를 발견하고는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충성. 군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군단장님, 어인일로 이 누추한 곳에 먼저 와 계셨습니까? 주임원사의 우렁찬 경례 구호가 복도를 갈랐다. 군단장님이라는 단어가 오태석의 뇌리에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평범한 재킷 차림에 자신이 방금 아가씨라 부르며 쌍화차 심부름을 시켰던 저 여인이 바로 오늘 부임하는 신임 군단장 강지우 중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깨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오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르스름하게 변했다. 최정훈과 박도준 역시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강지우는 싸늘한 눈으로 그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오늘 아침 일은 내가 여러분에게 받은 첫 번째 신고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나 경멸이 아닌 강철 같은 의지와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지나쳐 군단장 집무실로 향했다. 복도에 남겨진 오태석과 그의 측근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오태석의 군 생활 최대의 위기이자 강지우의 거침없는 혁명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다. 이 취임식이 끝나고 강지우는 곧바로 군단 지휘부 전체를 소집해 첫 작전 회의를 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아침의 쌍화차 사건은 이미 군단 전체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뒤였다. 오태석 대령은 굳은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고 다른 참모들 역시 잔뜩 긴장한 채 신임 군단장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부터 7군단의 주력 작전 계획, 북진 5030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강지우의 명령에 오태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북진 5030은 그가 수년에 걸쳐 완성한 7군단의 자랑이자 그의 자부심 그 자체였다. 그는 이 브리핑을 통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여자 군단장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리라 다짐했다.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본 작전 계획은 적의 남침 시 군단의 기갑 전력을 중심으로 적의 핵심부를 단숨에 돌파하여. 오태석은 막힘없이 브리핑을 이어갔다. 수많은 데이터와 가상 시뮬레이션 결과를 근거로 한 그의 계획은 언뜻 완벽해 보였다. 브리핑이 끝나자 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강지우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강지우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말없이 스크린을 응시하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오대령. 예, 군단장님. 그 계획 쓰레기통에 버리게.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오태석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달아올랐다. 예? 잘못 들었습니다, 군단장님. 귀가 먹었나? 그 계획 당장 폐기하라고 했다. 강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형 작전지도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녀는 손에 쥔 지휘봉으로 지도의 특정 지점들을 날카롭게 찍으며 말을 이었다. 오대령의 계획은 전형적인 탁상 공론이다. 적의 포병 전력이 이곳과 이곳에 집중 배치될 경우 우리 기갑부대는 전진하기도 전에 괴멸될 것이다. 보급로는 적 특수부대의 후방 침투에 대한 대비는 전무하다. 이건 작전이 아니라 우리 병사들을 사지로 밀어넣는 자살 계획에 가깝다. 그녀의 지적은 너무나 정확하고 예리해서 오태석은 단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놓쳤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허점들이 그녀의 입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들으며 식은땀을 흘렸다. 회의실에 모인 다른 참모들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저 운 좋은 여자 장군인 줄로만 알았던 그녀의 군사적 통찰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강지우는 오태석을 돌아보며 말했다. 나는 결과로 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과정의 무능은 용납하지 않는다. 3일 주겠다. 72시간 안에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 계획을 가져오도록. 이상. 회의 끝. 그녀는 미련 없이 회의실을 나갔다. 홀로 남겨진 오태석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한 충격과 여자에게 완벽하게 논파당했다는 굴욕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7군단에 경고했던 신화가 강지우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강지우가 제시한 72시간은 오태석에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그는 작전처 부하들을 닥달하며 밤을 새워 새로운 작전 계획 수립에 매달렸다. 하지만 강지우가 지적했던 허점들을 보완할수록 기존 계획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깨달을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어떻게 그녀가 단번에 라는 의문과 패배감으로 가득 찼다. 한편 군단 내에서는 강지우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했다. 젊은 장교들과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그녀의 카리스마와 날카로운 통찰력에 대한 경외감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오태석을 중심으로 한 구파 세력, 특히 최정훈 대령과 박도준 대령은 위기감을 느끼며 똘똘 뭉치기 시작했다. 약속된 72시간이 지난 후 오태석은 헬쑥한 얼굴로 강지우의 집무실에 들어섰다. 그는 밤새워 만든 보고서를 내밀었지만 그 자신도 그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지우는 보고서를 훑어보지도 않고 책상 위에 밀어놓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직접 밤새워 작성한 듯한 두툼한 서류 뭉치를 오태석에게 건넸다. 이걸 보게. 오태석이 받아든 서류의 제목은 공세적 방어작전 마이너스 코드네임 아이기스였다. 그것은 단순히 기존 계획을 수정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적의 공격을 예측하고 그들의 주력을 의도적으로 끌어들인 후 미리 준비된 반격 카드로 적의 심장부를 역으로 타격한다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대담하고 혁신적인 개념의 작전이었다. 모든 변수가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고 각 부대의 역할과 임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칼날을 형성하고 있었다.
오태석은 서류를 읽어 내려갈수록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천재의 영역이었다. 그는 감히 여자라고 폄하했던 상관의 압도적인 능력 앞에 할 말을 잃었다. 어떤가, 오대령. 아직도 자네의 낡아빠진 계획을 고집하겠나? 오태석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군단장님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은 항복 선언이었다. 하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온 충성은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존경심 대신 더욱 깊은 굴욕감과 질투,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가 자리 잡았다. 그날 밤 오태석과 최정훈, 박도준은 군단 밖의 한적한 식당에서 비밀리에 만났다. 이대로는 안 돼. 저 여자 밑에서 우리가 설 자리는 없어. 박도준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셋 중 가장 야심이 크고 성격이 급했다. 능력은 인정해야지. 하지만 저건 군대가 아니야. 피도 눈물도 없는 기계지. 최정훈이 거들었다. 그는 비교적 온건파였지만 강지우의 비인간적인 효율성에 반감을 느끼고 있었다. 오태석은 말없이 술잔만 비웠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강지우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모든 것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방법을 찾아야 해. 저 여자를 끌어내릴 방법. 박도준의 눈이 번뜩였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무너뜨려야지.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들은 군 내부 통신망이 아닌 외부의 익명 커뮤니티를 이용해 강지우에 대한 흑색 선전을 퍼뜨리기로 공모했다. 여성 지휘관의 독선적인 부대 운영, 사병들을 소모품으로 여기는 비정한 리더십 등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한 악의적인 소문들을 만들어내기로 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반역 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합리화할 뿐이었다. 그렇게 7군단 내부에서는 총성 없는 또 다른 전쟁, 강지우를 향한 비열하고 추악한 음의 공작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박도준 대령은 행동에 옮기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정보처 지식을 활용하여 IP 추적이 불가능한 가상 사설망을 구축하고 군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 밀리터리 포럼에 접속했다. 북진군단 현역이라는 아이디로 그는 조작된 이야기들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최초 여성 군단장 부임 후 7군단은 지금 지옥입니다. 그가 쓴 첫 번째 글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시작했다. 내용은 교묘했다. 강지우가 북진 5030계획을 폐기한 것을 수십 년 전통을 무시한 독선으로 새로운 작전계획 아이기스를 현실성 없는 몽상으로 폄하했다. 또한 그녀의 엄격한 부대 관리를 사병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비인간적인 통제로 묘사했다. 그는 강지우가 회의석상에서 했던 발언들을 잘라내어 마치 그녀가 병사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냉혈한 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글은 순식간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여성 지휘관이라는 키워드는 사람들의 편견을 자극하기에 더없이 좋은 미끼였다. 댓글창은 강지우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조롱으로 들끓었다. 역시 여자는 안 된다. 군대를 자기 장난감으로 아는 건가. 저런 사람 밑에 있는 병사들만 불쌍하다는 식의 반응이 줄을 이뤘다. 박도준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최정훈 대령을 통해 군수보급 체계의 사소한 문제점들을 부풀려 여성군단장 부임 후 보급체계 마비 사병들 굶주림에 시달려와 같은 가짜 뉴스를 생산했다. 오태석은 이들의 계획을 묵인했다. 그는 이것이 강지우의 길을 꺾고 자신들의 입지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소문은 군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도 암암리에 퍼져나갔다. 병사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간부들은 눈치를 보며 강지우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따랐다. 군단의 사기는 눈에 띄게 저하되었다. 강지우가 아무리 완벽한 작전을 세우고 부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 해도 불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강지우는 이 모든 상황을 모를 리 없었다. 그녀의 충직한 부관 김민준 소령이 매일 아침 인터넷 동향과 내부 여론을 정리해 보고했다. 김민준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 군단장님, 이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군 기강을 흔드는 이적 행위입니다. 당장 헌병대를 동원해 유포자를 색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지우는 의외로 침착했다. 그녀는 모니터에 떠있는 자신을 향한 온갖 악담들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할 뿐이었다. 김소령. 흙탕물 속에서 진흙을 던지는 자와 함께 뒹굴면 누가 더 더러워질까? 하지만 군단장님, 이것은 나에 대한 시험이다. 동시에 7군단 전체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림자 속에 숨어 칼을 휘두르는 비겁한 자들은 빛으로 끌어내야 그 실체가 드러나는 법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빛은 변명이 아닌 압도적인 결과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더 먼 곳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음의 공작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증거 없이 그들을 쳐내는 것은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그녀에게는 모든 것을 잠재울 확실한 한 방이 필요했다. 전 군단에 하달하게. 2주 후 공세적 방어작전 -아이기스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 불굴의 방패훈련을 실시한다. 김민준 소령의 눈이 커졌다. 이제 막 개념만 수립된 작전을, 그것도 군 전체가 술렁이는 이 시점의 실전 훈련으로 검증하겠다는 것은 엄청난 도박이었다. 군단장님, 너무 위험한 결정입니다. 아직 준비가. 그래서 더더욱 해야 한다. 강지우가 김소령의 말을 잘랐다. 의심과 불신을 잠재우는 가장 빠른 길은 눈앞에서 증명해 보이는 것뿐이니까. 이 훈련이 나와 7군단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비열한 그림자의 칼날에 맞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이다. 불굴의 방패 훈련 계획이 하달되자 7군단은 발칵 뒤집혔다. 그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군단 전체의 운명을 건 거대한 도박이었다. 훈련은 가상의 적군 대항군을 상대로 아이기스 작전의 모든 시나리오를 실전과 동일한 환경에서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만약 훈련이 성공한다면 강지우의 리더십은 반석 위에 오를 것이고, 실패한다면 그녀는 현실 감각 없는 이상주의자라는 오명을 쓰고 군복을 벗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오태석과 그의 측근들은 경악했다. 그들은 강지우가 온라인상의 비난 여론에 위축되어 몸을 사릴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는 정반대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미쳤어. 저 여자 제정신이 아니야. 박도준이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훈련이 성공이라도 하면 우리는 성공할 리가 없어. 오태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아닌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아이기스 작전의 잠재력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론과 실전은 다른 법이다. 저 복잡한 작전을 병사들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리가 없다. 분명 어딘가에서 구멍이 생길 거야. 그들은 훈련의 실패를 기정사실화하고 그 책임을 모두 강지우에게 떠넘길 준비를 했다. 훈련 준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사소한 실수를 부풀려 보고하며 아이기스 작전의 비현실성을 부각시키려 했다. 하지만 강지우는 그들의 예상을 몇 수나 앞서가고 있었다. 그녀는 훈련 준비를 직접 진두지휘했다.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지휘통제실에 나와 밤늦게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각 부대 지휘관들을 개별적으로 호출해 작전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시켰고 병사들의 훈련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그녀의 집무실은 야전 침대와 전투 식량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그런 모습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장교들과 병사들의 눈빛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자 군단장이 아닌 누구보다 군인다운 지휘관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특히 젊은 장교들은 그녀의 혁신적인 전술과 열정적인 모습에 깊이 감명받았다. 훈련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밤, 오태석은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지휘통제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안을 들여다본 그는 숨을 멈췄다. 강지우가 거대한 작전지도 앞에 서서 수백 개의 아군과 적군 말을 홀로 옮기며 수백 가지의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다. 그녀의 집중력은 경이로운 수준이었고 지도를 보는 눈빛은 마치 살아있는 전장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그 순간 오태석은 깨달았다. 자신은 지금 단순히 유능한 지휘관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전쟁 그 자체를 사랑하고 전장을 지배하는 타고난 전략가와 싸우고 있었다. 그의 등줄기로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다. 훈련 전날 밤 강지우는 정군의 방송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전했다. 7군단 장병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겠다. 대신 여러분 자신과 옆에 있는 전우를 믿으라고 말하고 싶다. 이번 훈련은 군단장 한 사람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의 조국을 지킬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과정이다. 훈련은 고될 것이다. 하지만 그 고통의 끝에서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는 맨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뛰겠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라. 북진. 그녀의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는 군단 전체에 울려 퍼졌다. 병사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불신과 냉소를 밀어내고 한번 해보자는 뜨거운 투지와 전우애를 피워 올리는 불씨였다. 거대한 도박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남은 것은 전장에서 모든 것을 증명하는 것뿐이었다. 불굴의 방패 훈련이 시작되는 날 새벽 안개가 자욱한 훈련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7군단의 모든 전력이 집결했고 반대편에서는 최정예 부대로 구성된 대항군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훈련의 모든 과정은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합참에서 파견된 평가단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강지우는 야전 지휘소 가장 높은 곳에서 쌍안경으로 전장을 응시했다. 그녀의 옆에는 굳은 얼굴의 오태석과 다른 참모들이 서 있었다. 훈련 개시. 강지우의 나지막한 명령과 함께 훈련은 대항군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되었다. 대항군은 예상대로 7군단의 방어선 중 가장 취약한 지점을 향해 맹렬한 기갑 돌파를 시도했다. 오태석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안도감이 스쳤다. 이것은 자신이 만들었던 북진 5030에서 예측했던 공격 루트와 정확히 일치했다. 만약 기존 계획대로였다면 지금쯤 아군의 주력 부대가 이들을 막기 위해 전진하고 있었을 것이다. 군단장님, 지금 즉시 예비 기갑여단을 투입하여 적의 돌파를 저지해야 합니다. 오태석이 다급하게 외쳤다. 하지만 강지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기다려. 하지만 이대로 두면 방어선이 뚫립니다. 뚫리라고 파놓은 길이다. 강지우의 알 수 없는 말에 오태석은 할 말을 잃었다. 그 순간 대항군의 기갑부대는 마치 잘 닦인 고속도로를 달리듯 7군단의 방어선을 순식간에 뚫고 깊숙이 들어왔다. 평가단이 모여있는 지휘통제실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역시 무리한 작전이었어. 여성 지휘관의 경험 부족이 드러나는군이라는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박도준 대령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모든 것이 자신들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강지우의 눈이 번뜩였다. 지금이다. 아이기스 발동.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자 전장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7군단의 방어선 깊숙이 들어와 승리를 확신하던 대항군의 좌우 측면, 그들이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산악 지형과 숲속에 매복하고 있던 7군단의 대전차 부대와 포병 부대가 일제히 불을 뿜기 시작했다. 대항군은 순식간에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 그들이 달려온 길은 강지우가 의도적으로 열어준 함정이었던 것이다. 좌우에서 쏟아지는 포화의 대항군의 기갑부대는 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했다. 오태석은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이것이 바로 공세적 방어의 핵심이었다. 적의 가장 강한 주먹을 정면으로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흘려보내 힘을 빼고 가장 취약한 옆구리를 역으로 가격하는 것. 2단계 개시. 숨겨둔 망치를 꺼내도록. 강지우의 두 번째 명령에 후방에 대기하고 있던 7군단의 최정예 기갑부대와 공격 헬기부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대항군의 후방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다.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이제는 7군단이 사냥꾼이 되고 대항군이 사냥감이 되었다. 지휘통제실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평가단 장성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스크린에 펼쳐지는 광경은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다. 강지우의 아이기스 작전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완벽하게 전장을 지휘하고 있었다. 오태석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추구했던
그러나 단 한 번도 도달하지 못했던 완벽한 승리의 형태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굴욕감과 질투심이 아닌 뜨거운 경외심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훈련은 7군단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훈련 종료 신호가 울리자 훈련에 참여했던 모든 병사들이 하늘을 향해 함성을 질렀다. 그것은 승리의 환호이자 자신들의 지휘관에 대한 무한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강지우는 땀으로 젖은 얼굴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도박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그 승리는 7군단에 드리워져 있던 불신과 음해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가장 눈부신 빛이 되었다. 훈련의 성공은 7군단을 넘어 군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아이기스 작전은 대한민국 육군 전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았고 강지우 중장은 전쟁의 여신이라는 별명과 함께 군의 가장 빛나는 스타로 떠올랐다. 국방부와 합참의 찬사가 쏟아졌고 그녀를 비난하던 온라인 여론은 순식간에 잠잠해졌다. 군단 내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장병들은 이제 강지우의 지시라면 무엇이든 믿고 따랐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여성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군단장님이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는 법. 오태석 대령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쳤다. 그는 훈련장에서 보여준 강지우의 압도적인 능력에 경외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의 자리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는 위기감에 시달렸다. 그는 이제 강지우에게 정면으로 맞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순순히 그녀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침묵 속에서 기회를 엿보기로 했다. 반면 박도준 대령의 심경은 위기감을 넘어 공포에 가까웠다. 그는 훈련의 성공으로 강지우의 입지가 상상 이상으로 견고해졌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들이 벌인 음해 공작이 언젠가 드러나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초조해진 그는 더욱 위험한 도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최정훈 대령은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다. 그는 훈련을 통해 강지우가 진정으로 군을 위하는 지휘관임을 깨달았다. 자신들이 저지른 비겁한 행동이 부끄러웠다. 그는 모든 것을 멈추고 싶었지만 박도준의 광기와 오태석의 침묵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한편 강지우는 승리에 도취해 있지 않았다. 그녀는 훈련의 성공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훈련 결과를 분석하며 아이기스 작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몰두했다. 동시에 그녀는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다. 군단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원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에 깊숙이 박힌 독을 제거해야만 했다. 그녀는 김민준 소령에게 비밀리에 지시를 내렸다. 헌병대와 기무부대를 움직이게. 난 조용히. 내가 지목하는 몇몇 인물들의 통신 기록과 최근 행적을 샅샅이 조사하도록. 꼬리가 길면 반드시 잡히는 법이지. 그녀의 타겟은 명확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악의적인 글을 유포하고 군 내부 여론을 조작하려 했던 세력. 그녀는 이미 그들의 윤곽을 파악하고 있었다. 불굴의 방패훈련은 적을 향한 창이었지만 동시에 내부의 쥐를 잡기 위한 덫이기도 했던 것이다. 며칠 후 김민준 소령이 긴급보고를 들고 그녀의 집무실을 찾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실망으로 굳어 있었다. 군단장님 나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IP 주소, 추적 결과. 박도준 정보참모의 개인 노트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정훈 군수참모가 그에게 내부 자료를 넘긴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강지우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없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담담했다. 오태석 대령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과 지속적으로 비밀리에 회동한 기록이 있습니다. 정황상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지우는 눈을 감았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같은 군복을 입고 조국을 위해 충성을 맹세한 동료들이 사사로운 질투심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군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반역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깊은 환멸을 느꼈다. 알겠다. 일단 보고만 받고 있도록.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다. 하지만 군단장님, 그들에게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명예를 지킬 마지막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일말의 온정이 남아 있었다. 만약 그들이 그 기회마저 걷어찬다면 그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뿐이다. 강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맑게 갠 하늘 아래 7군단은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저 평화로운 풍경 아래 골마 터지기 직전의 상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를 도려내는 것은 오롯이 그녀의 몫이라는 것을.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7군단에서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지우가 준 마지막 기회는 조용한 압박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군 기강을 흔드는 내부의 적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자수를 권유하는 듯한 발언을 흘렸다. 군단 전체에 보이지 않는 수사망이 펼쳐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러한 압박에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최정훈 대령이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강지우의 얼굴과 자신이 저지른 배신 행위가 번갈아 나타나 그를 괴롭혔다. 그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야심한 밤 오태석을 찾아갔다. 오 대령님, 우리 이쯤에서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한 짓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입니다. 군단장님께 가서 모든 것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오태석은 차갑게 대꾸했다. 이제 와서?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자백하는 순간 우리는 군복을 벗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걸세.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파멸할 뿐입니다. 시끄러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섣불리 움직이지 마. 오태석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최정우는 오태석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 없음을 깨닫고 박도준에게 향했다. 하지만 박도준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다. 미쳤어? 자수. 우리가 죽고 저 여자가 사는 꼴을 보겠다는 건가? 최 대령, 당신 설마 우리를 배신할 생각은 아니겠지? 박도준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웠다.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는 군인이야.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으면 책임도 군인답게 져야 하는 것 아닌가? 최정훈이 절규하듯 외쳤다. 명예? 웃기지 마. 이 바닥에서 명예는 힘 있는 놈들이 만들어주는 거야. 강지우가 바로 그 힘을 가졌고 우리는 그걸 뺏으려다 실패했을 뿐이야. 패배를 인정할 수 없다면 판을 엎어버리면 그만이야. 박도준은 이미 이성을 잃고 있었다. 그는 최정훈의 회유를 배신으로 규정하고 그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세 사람의 견고했던 동맹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며칠 후 최정훈은 중대한 결심을 했다. 그는 밤새워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한 자술서를 작성했다. 박도준의 음해 공작 계획, 자신이 넘겨준 내부 자료 목록, 그리고 오태석의 묵인까지. 그는 다음날 아침 이 자술서를 들고 강지우를 찾아가려 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을 눈치챈 박도준이 한 발 빨랐다. 그는 최정훈이 군단장에게 가기 전 먼저 선수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7군단의 사소한 비리나 문제점들을 모아놓은 자료들을 들고 강지우를 찾아갔다. 그리고는 마치 자신이 군단의 부정을 바로잡으려는 충신인 것처럼 연기했다. 군단장님, 저는 더 이상 군단의 부패를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임 군단장 시절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며 오태석 작전참모와 최정훈 군수참모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는 오태석과 최정훈을 팔아넘겨 자신만 살 길을 찾으려 한 것이다. 심지어 온라인 음해 공작마저 두 사람이 주도한 일이며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갔다고 거짓말을 했다. 강지우는 그의 가증스러운 연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다. 박도준이 내민 서류를 받아든 그녀는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그의 앞에 던졌다. 그것은 헌병대가 조사한 박도준의 모든 범죄 행각이 담긴 보고서였다. 그의 노트북에서 나온 익명 게시글 작성 기록, IP 우회 접속 기록, 최정훈과의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박 대령, 자네가 말하는 정의가 이런 것인가? 박도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지우는 그가 어떤 인간인지 시험해보기 위해 그의 거짓 보고를 끝까지 들어주었던 것이다. 최정훈 대령은 최소한 군인의 명예를 지키려 했다. 하지만 자네는 동료를 팔아넘기고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 했지. 자네 같은 사람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어.
그 순간 집무실 문이 열리고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박도준의 양팔을 붙잡았다. 박도준 대령. 군 기밀 유출 및 허위 사실 유포,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도준은 발악하며 끌려나갔다.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강지우 내년이. 그의 비명은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댐의 작은 균열은 결국 댐 전체를 무너뜨렸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오태석 대령뿐이었다. 박도준이 체포되자 군단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들의 동료가, 그것도 군단의 핵심 참모가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다. 같은 시각 최정훈 대령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착잡한 심정으로 소식을 접했다. 그는 결국 강지우에게 자수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박도준이 먼저 움직이는 바람에 타이밍을 놓친 것이다. 그는 이제 자신도 박도준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며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집무실 문이 열리고 강지우가 들어섰다. 최정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동자세로 섰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앉게, 최 대령. 강지우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최정훈이 밤새워 썼던 자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김민준 소령을 통해 이미 입수한 것이었다. 이걸 왜 직접 가져오지 않았나? 최정훈은 고개를 숙였다.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동료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강지우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책임지느냐 하는 것이지. 그녀는 자술서를 다시 집어들었다. 자네는 최소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려 했다. 박도준과는 달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라이터를 켰다. 그리고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자술서를 불에 태워 재떨이에 던져 넣었다. 타들어가는 종이를 보며 최정훈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군단장님, 이건. 나는 이 자술서를 본 적이 없다. 자네는 박도준의 범죄를 인지하고 나에게 내부 고발을 한 것으로 처리하겠다. 최정훈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강지우가 자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었다. 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나는 완벽한 군대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강한 군대를 만들고 싶을 뿐이야. 자네의 남은 군 생활은 오늘 내가 왜 이 자술서를 태웠는지를 증명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나를 실망시키지 말게. 강지우는 그 말을 남기고 집무실을 나갔다. 최정훈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부끄러움과 자신을 믿어준 상관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뒤섞인 참회의 눈물이었다. 한편 오태석 대령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박도준은 체포되었고 최정훈은 군단장과 독대했다. 이제 다음은 자신의 차례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강지우가 자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가늠할 수 없었다. 자신은 박도준처럼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도 최정훈처럼 자수를 결심하지도 않았다. 그저 애매한 경계선 위에서 모든 것을 방관했을 뿐이다. 그의 예상대로 강지우가 그의 집무실을 찾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책상 앞에 섰다. 오태석은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다. 오 대령. 예, 군단장님. 자네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 오태석의 어깨가 움찔했다. 자네는 작전 참모로서 유능한 군인이다. 그리고 7군단은 자네의 능력이 필요하다. 나는 자네의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함께 일하고 싶다. 그것은 용서도 질책도 아니었다. 그저 기회를 주겠다는 선언이었다. 하지만 최정훈에게 주었던 기회와는 무게가 달랐다. 그것은 내가 알아서 증명하라는 차가운 통보에 가까웠다. 강지우는 오태석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돌아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오태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강지우의 처사는 그에게 감사함이 아닌 더 큰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그를 심판하는 대신 동정하듯 기회를 줌으로써 그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것이다. 두고 봐, 강지우.
내가 이대로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야. 그의 마음속에서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한번 검은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운명은 그렇게 다시 한번 엇갈렸다. 한 사람은 참회를 통해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굴욕감 속에서 또 다른 칼을 갈기 시작했다. 7군단의 진짜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도준의 숙청과 최정훈의 내부 고발자 전환, 그리고 오태석의 침묵. 7군단은 표면적으로 안정을 되찾은 듯 보였다. 강지우는 군단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녀는 불필요한 관행을 없애고 실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사병들의 복지 개선에도 힘썼다. 군단은 점차 그녀가 원하는 강하고 건강한 군대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었다. 오태석은 강지우의 지시에 묵묵히 따랐다. 그는 작전 참모로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인정과 복종 대신 차가운 분노와 증오가 들끓고 있었다. 그는 강지우가 자신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기 위해 사육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언젠가 반드시 그녀의 목에 비수를 꽂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전방 감시초 소지피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비무장지대 DMZ 내에서 북한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었다. 수명의 북한군이 군사분 개선을 넘어 남쪽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첩보였다. 강지우는 즉시 위기 조치반을 소집하고 지휘통제실로 향했다. 스크린에는 열감지 카메라에 포착된 북한군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고 있었다.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라. 현재 3명의 북한군이 군사분 개선을 약 200m 넘어온 것으로 식별됩니다. 무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단순길 이탈인지 의도적인 도발인지 파악 중입니다. 지휘통제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작은 오판 하나가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군단장님 즉시 경고 사격을 통해 퇴각시켜야 합니다. 한 참모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섣부른 판단이다. 저들이 귀순을 시도하는 것일 수도 있어. 다른 참모가 반박했다.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오태석이 앞으로 나섰다. 이것은 명백한 도발입니다. 최근 우리 군단의 불굴의 방패훈련 성공에 자극받은 적들이 우리의 대응 태세를 떠보려는 것입니다.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저들은 우리를 종이호랑이로 보고 더 큰 도발을 감행할 것입니다. 교전 규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그의 주장은 논리적이었고 많은 참모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강지우는 스크린을 응시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의 동물적인 직감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북한군들의 움직임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누군가에게 일부러 자신들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것처럼. 아니다. 이건 함정이다. 강지우의 단호한 말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저 3명은 미끼야. 우리의 시선을 저들에게 집중시키고 다른 곳에서 진짜 한 방을 노리고 있는 거다. 그녀는 작전 지도를 가리켰다. 저들의 예상 이동 경로 반대편 아군 지피와 가장 인접한 저격 능선. 그곳을 확인해봐라. 분명 저격수가 매복해 있을 것이다. 그녀의 말에 지휘통제실은 술렁였다. 너무나 비약적인 추론이었다. 오태석은 코웃음을 쳤다. 군단장님, 너무 과대망상 아니십니까? 저격수라니요. 무슨 근거로? 근거는 없다. 내 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감으로 군대를 지휘하십니까? 지금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오태석이 목소리를 높였다. 강지우의 리더십에 흠집을 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불꽃처럼 부딪혔다. 바로 그 순간 지휘통제실의 통신병이 다급하게 외쳤다. 보고합니다. 방금 전 13번 지피에서 저격이 발생했습니다. 순찰 중이던 아군 초병 한 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지휘통제실은 충격과 정적으로 휩싸였다. 강지우의 감이 정확하게 현실이 된 것이다. 오태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아군 병사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강지우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눈은 이미 전장을 향해 있었다. 정군의 실제 상황을 발령한다. 13번 지피 인근의 적 저격수를 색출하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미끼들은 생포한다. 단 불필요한 교전은 피하고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지금부터 7군단은 전시체제에 돌입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위기의 순간 그녀의 진정한 리더십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사건이 강지우와 오태석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강지우의 명령에 따라 7군단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최정예 수색대대가 즉시 13번 지피로 투입되어 부상당한 초병을 후송하고 적 저격수가 숨어있을 만한 능선을 중심으로 포위망을 좁혀갔다. 동시에 다른 부대는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북한군 3명을 압박하여 성공적으로 생포했다. 지휘통제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오태석은 죄책감과 자괴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만약 강지우가 자신의 주장을 묵살하고 경고 사격을 감행했다면 아군 초병은 저격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의 섣부른 판단이 어쩌면 강지우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아집이 부하를 위험에 빠뜨렸다. 그는 군인으로서 가장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그때 강지우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오대령, 정신 차리게. 지금은 자책할 시간이 아니야. 자네는 현장 지휘 경험이 풍부하니 직접 헬기를 타고 현장으로 가서 수색작전을 지휘하도록. 자네의 판단이 필요하다. 오태석은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자신을 질책하고 문책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가장 중요한 현장 지휘를 맡기다니. 그는 그녀의 의도를 알 수 없었다.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이 상황을 수습할 책임은 나뿐만 아니라 자네에게도 있다. 가서 자네의 실수를 만회하고 부하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돌아오게. 이건 명령이다. 강지우의 눈에는 원망이나 비난이 아닌 상관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오태석은 그 눈빛을 보고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경례를 하고 지휘 통제실을 나섰다. 헬기에 오르는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그는 반드시 적 저격수를 잡아 자신의 과오를 씻고 군단장에게 진 빚을 갚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강지우는 지휘 통제실에서 전체 상황을 통제하며 오태석의 현장 지휘를 지원했다. 그녀는 위성 사진과 드론 정찰 영상을 분석하여 적 저격수가 숨어있을 만한 예상 지점을 실시간으로 오태석에게 전달했다. 오태석은 그녀의 정보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포위망을 좁혀갔다. 마침내 수색대대는 한 동굴 입구에서 은밀하게 위장하고 있던 적 저격수를 발견했다. 치열한 총격전 끝에 적 저격수는 사살되었다. 상황 종료. 적 저격수 사살. 아군 추가 피해 없음. 오태석의 무전 보고에 지휘 통제실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강지우 역시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잠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살된 저격수는 단 한 명이 아니었다. 그의 임무는 아군의 시선을 끄는 것이었고 진짜 사냥꾼은 다른 곳에 숨어 있었다. 오태석이 부하들을 이끌고 현장을 수습하며 헬기 착륙 지점으로 이동하던 그때였다. 그의 통신병이 다급하게 외쳤다. 대령님, 적군입니다. 숲속에서 또 다른 저격수가 나타나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목표는 오태석이나 다른 병사들이 아니었다. 그는 상공을 선회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지휘 헬기, 바로 강지우가 타고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헬기를 향해 조준하고 있었다. 오태석은 그 저격수의 총구가 어디를 향하는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군단장 강지우였다. 안 돼. 오태석은 절규하며 몸을 날렸다. 그는 자신의 부하 중 한 명의 소총을 빼앗아 들고 헬기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려는 적 저격수를 향해 조준했다. 두 개의 총구가 서로를 향했다. 오태석과 적 저격수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시간은 찰나였지만 그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탕! 탕! 두 발의 총성이 거의 동시에 울려 퍼졌다. 한 발은 오태석의 소총에서 발사되어 적 저격수의 심장을 꿰뚫었다. 다른 한 발은 적 저격수의 총구에서 발사되어 자신을 향해 달려오던 오태석의 어깨를 관통했다. 오태석은 엄청난 충격과 함께 땅에 쓰러졌다. 그의 시야가 점점 흐려졌다. 그는 쓰러지는 순간에도 상공의 지휘 헬기가 안전한지 확인하려 애썼다.
그의 귓가에는 부하들의 다급한 외침과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아득하게 울리고 있었다. 그는 그렇게 의식을 잃어갔다. 자신의 목숨을 던져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고 무너뜨리려 했던 상관을 구한 채 오태석이 총상을 입고 쓰러졌다는 소식은 지휘 통제실을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다. 강지우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스크린에 잡힌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오태석의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가 왜 자신을 향한 총탄을 막으려 했는지, 그 짧은 순간 그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의무 헬기 즉시 현장으로 급파해. 오태석 대령을 군 병원으로 긴급 후송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헬기를 타고 군 병원으로 향했다. 수술실 앞 꺼지지 않는 붉은 등을 보며 그녀는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을 그토록 인정하지 않던 남자,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해 음모를 꾸몄던 남자. 그가 왜 자신을 위해 목숨을 던졌을까? 몇 시간이 흐른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의가 나왔다. 다행히 총알이 급소는 비껴갔습니다. 과다출혈로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목숨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강지우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채 병실에 누워있는 오태석의 곁을 지켰다. 창백한 얼굴에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있는 그의 모습은 언제나 당당하고 거만했던 평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은 그를 미워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의 낡은 사고방식과 편견을 경멸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능력과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인정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 역시 자신을 증오했던 것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신념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토록 저항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다음 날 오태석이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자신의 병실을 지키고 있는 강지우를 발견하고 놀랐다. 군단장님께서 어인일로 몸은 좀 어떤가? 강지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오태석은 그 낯선 다정함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시선을 피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 상처는 군인에게 훈장 같은 겁니다. 그래, 자네는 큰 훈장을 받았지. 7군단 전체를 구한 훈장을. 오태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오판으로 부하가 다칠 뻔했고 군단장님까지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오대령. 강지우가 그의 말을 막았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누워있는 건 나였을지도 몰라. 자네는 나를 구했고 7군단의 지휘 공백을 막았다. 그것이 팩트다. 강지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자네를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지. 자네의 방식이 틀렸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방식이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본질이라는 것을. 자네는 마지막 순간에 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었다. 부하를 지키고 상관을 구하는 것. 그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것을.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오태석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며 단단한 강철 갑옷처럼 둘러왔던 그의 자존심과 아집이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처음으로 강지우를 여자나 상관이 아닌 한 명의 동료이자 전우로 바라보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군단장님.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그것은 그의 군 생활 전체를 통틀어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건네는 진심 어린 사과였다. 강지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푹 쉬도록. 7군단은 내가 잘 지키고 있겠다. 자네가 돌아올 자리도 비워두고. 그녀는 병실을 나섰다. 오태석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던 증오와 편견의 잔재들을 씻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존경과 충성의 씨앗을 틔우고 있었다. 강철 같던 두 사람의 심장이 비로소 서로의 온기를 느끼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오태석 대령의 부상과 영웅적인 행동은 7군단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군단 내에서 가장 완고한 보수파로 통했던 그가 강지우 군단장을 위해 목숨을 던졌다는 사실은 그녀에 대한 마지막 남은 불신과 의심마저 완전히 씻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7군단은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강지우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원팀으로 거듭났다. 강지우는 오태석이 병원에 있는 동안 최정훈 대령에게 작전 참모 대리 임무를 맡겼다. 최정훈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에 보답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임무를 수행했다. 그는 강지우의 혁신적인 전술 개념을 빠르게 흡수했고 자신의 꼼꼼하고 안정적인 업무 스타일을 더해 군단의 작전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오직 군과 부하들을 위해 헌신하는 참된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박도준 전 대령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강지우와 다른 동료들을 비난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군사법원은 그에게 군 기밀 유출, 허위사실 유포,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불명예 전역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때 군단의 핵심 엘리트로 촉망받던 그의 군 생활은 그렇게 비참하고 불명예스럽게 막을 내렸다. 강지우는 박도준의 소식을 담담하게 보고받았다. 그녀는 그를 동정하지도 비웃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기억할 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오태석이 퇴원할 날이 다가왔다. 그의 어깨는 완쾌되었지만 군의관은 격렬한 야외 활동은 당분간 무리라는 소견을 내놓았다. 오태석은 자신의 군 생활이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작전 참모라는 직책은 누구보다 강한 체력을 요구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그가 퇴원을 준비하던 날 강지우가 다시 그의 병실을 찾았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몸은 다 나았나? 예, 군단장님. 덕분입니다. 오대령, 자네의 거취 문제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 오태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담담하게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자네의 몸 상태로는 더 이상 야전 지휘관인 작전 참모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군의관의 소견이다. 나 역시 동의한다. 알겠습니다. 군인으로서 군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오태석은 힘겹게 대답했다. 그래서 자네를 다른 보직으로 추천했다. 강지우는 들고 온 서류 봉투를 그에게 건넸다. 오태석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국방부에서 발행한 공식 인사명령서가 들어있었다. 육군 대령 오태석을 육군본부 정책기획실 전략과장으로 보함. 육군본부 정책기획실은 군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핵심 부서였다. 그곳은 야전 경험과 뛰어난 전략적 안목을 동시에 갖춘 최고의 엘리트만이 갈 수 있는 자리였다. 그것은 좌천이 아니라 오히려 영전에 가까운 인사였다. 군단장님, 이것은 자네는 뛰어난 전략가다. 하지만 그동안 너무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어. 이제 더 넓은 곳에 가서 대한민국 육군 전체의 미래를 그려보게. 자네의 경험과 지혜가 군 전체에 필요하다. 오태석은 할 말을 잃었다. 강지우는 자신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것이다. 그는 자신을 이토록 믿어주는 상관을 이전에 만나본 적이 없었다. 제가 이 자리에 가도 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격은 내가 보증한다. 가서 자네가 왜 7군단의 작전 참모였는지를 증명해 보이게. 오태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팔로 강지우에게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렇게 7군단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관련자들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 한 사람은 파멸했고 다른 두 사람은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강지우는 냉철한 원칙과 따뜻한 포용력으로 7군단에 깊이 박혀있던 낡은 관습과 갈등의 뿌리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신뢰와 희망이라는 새로운 씨앗을 심고 있었다. 오태석이 떠난 7군단은 강지우의 지휘 아래 완벽한 안정을 찾았다. 최정훈은 정식 작전 참모로 임명되어 그녀의 든든한 오른팔 역할을 했고 군단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사기와 전투력을 자랑했다. 강지우의 리더십은 군 내부뿐만 아니라 언론과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그녀는 철의 여인,
강철의 지휘관으로 불리며 존경과 찬사를 한몸에 받았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이 심화되면서 한반도에는 다시금 긴장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육군본부로 자리를 옮긴 오태석은 누구보다 먼저 이 위험한 기류를 감지했다. 그는 정책기획실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정보들을 분석하며 보이지 않는 위협이 대한민국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것은 북한의 국지적 도발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거대하고 교활한 위협이었다. 그는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했지만 대부분의 지휘관들은 그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화에 익숙해진 그들에게 오태석의 주장은 지나친 기우로 여겨졌다. 답답함을 느낀 오태석은 비공식적으로 강지우에게 연락했다. 군단장님 접니다. 오태석입니다. 오랜만이군, 오 과장. 본부 생활은 할만한가? 군단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단순한 군사적 위협이 아닙니다. 경제, 외교, 사이버 공간까지 모든 전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한민국을 흔들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태석은 자신이 분석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정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 조직이 국내 주요 기반 시설의 전산망을 노리고 있으며 가짜 뉴스와 여론 조작을 통해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경제적으로는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교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우리 군의 전투 의지를 내부에서부터 와해시키고 유사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두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시험 무대는 아마도 최전방을 지키는 7군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지우는 그의 말을 심각하게 경청했다. 그녀는 오태석이 절대 허튼 소리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알겠다, 오 과장. 귀한 정보 고맙다. 즉시 대비 태세에 들어가겠다. 부디 조심하십시오, 군단장님. 전화를 끄는 강지우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녀는 즉시 군단 주요 참모들을 소집해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다. 지금부터 7군단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에 돌입한다. 적은 총과 칼이 아닌 정보와 혼란을 무기로 우리를 공격해올 것이다. 그녀는 군단 사이버 방호 사령부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시키고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또한 부대 내 가짜 뉴스 유포나 여론 선동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지 않아 오태석의 경고는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군단 주변 지역의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7군단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강지우 군단장이 무리한 훈련으로 병사들을 혹사시킨다. 군단 내 가혹행위가 만연하지만 지휘부가 은폐하고 있다는 식의 과거 박도준이 사용했던 수법과 유사한 내용들이었다. 동시에 군단 지휘 통제 시스템에 대한 해킹 시도가 급증했다. 다행히 강화된 방어 시스템 덕분에 뚫리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공격은 점점 더 집요하고 교묘해졌다. 강지우는 이것이 거대한 전쟁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적은 7군단을 흔들어 대한민국 전체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의 적은 그 실체조차 명확하지 않은 교활하고 강력한 그림자였다.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은 7군단을 서서히 흔들기 시작했다. 사이버 공격은 군단 내부 시스템뿐만 아니라 군인 가족들이 사용하는 민간 통신망까지 파고들었다. 병사들은 외부로부터 너희 부대 상황이 안 좋다던데 괜찮냐는 식의 연락을 받기 시작했고 이는 부대 내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가짜 뉴스는 더욱 정교해졌다. 실제 7군단에서 있었던 사소한 사건들을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과장하여 마치 군단 전체가 부패하고 무능한 집단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언론과 정치권 일부에서도 이러한 가짜 뉴스들을 무분별하게 인용하며 7군단과 강지우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강지우는 외부의 비난에 일일이 대응하는 대신 내부 단속에 집중했다. 그녀는 흔들릴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며 예정된 훈련들을 더욱 강도 높게 실시했다. 하지만 병사들의 동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다. 외부의 흔들기는 결국 내부의 균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사건이 터졌다. 야간 전술 훈련을 받던 한 병사가
긴장을 이기지 못하고 탈영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탈영병은 부대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고 군단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이 사건은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철의 여인 강지우의 리더십의 균열, 과도한 훈련이 부른 참사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강지우는 국방부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았고 그녀의 입지는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최정훈 작전 참모가 무거운 얼굴로 강지우에게 보고했다. 군단장님, 탈영병의 수색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훈련을 잠정 중단하고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안 된다. 강지우는 단호했다. 이것이 바로 적들이 원하는 것이다. 우리의 발을 묶어두고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 훈련은 예정대로 계속한다. 탈영병 수색은 헌병대와 기무부대에 맡기도록. 하지만 군단장님, 병사들의 사기가. 그래서 더더욱 훈련을 멈출 수 없다. 군인은 훈련으로 말하는 존재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적들도 더 이상 우리를 얕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군단 내부에서조차 그녀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너무 독선적이다. 병사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순식간에 영웅에서 독재자로 추락할 위기에 처했다. 그녀는 외로웠다. 자신의 결정을 지지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모두가 눈앞의 문제에만 급급해 그 뒤에 숨어있는 더 큰 위협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휘관의 숙명적인 고독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 못 이루고 집무실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육군본부의 오태석으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독수리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 다른 새들처럼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폭풍을 이용해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군단장님은 독수리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짧은 메시지였지만 강지우의 마음을 울리기에는 충분했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았다. 그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다음 날 그녀는 탈영병이 은신해 있을 만한 야산으로 직접 향했다. 최소한의 경호 인력만 대동한 채였다. 군단장님, 위험합니다. 김민준 소령이 말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는 탈영병이기 이전에 나의 부하다. 내가 직접 데리러 가야 한다. 그녀는 확성기를 들고 어둠이 내린 산을 향해 외쳤다. 이병 오오. 듣고 있나? 나 군단장이다. 무섭고 힘들었겠지. 다 이해한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너는 영원히 패배자로 남게 된다. 남자답게 내려와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잡아라.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군단장인 내가 약속한다. 어서 돌아와라, 나의 부하야.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숲속의 어둠을 뚫고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그리고 잠시 후 숲속에서 한 병사가 총도 없이 두 손을 들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는 강지우 앞에 무릎을 꿇었다. 강지우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고생했다. 이제 돌아가자. 집으로. 그 모습은 동행했던 한 병사의 휴대전화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리고 그 영상은 7군단을 향한 모든 비난과 의심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반격의 신호탄이 되었다. 강지우가 탈영병을 직접 설득해 복귀시키는 영상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철의 여인이 아닌 길 잃은 부하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이었다. 그녀를 비인간적인 지휘관으로 매도했던 가짜 뉴스들은 힘을 잃었고 여론은 다시 그녀에게 우호적으로 돌아섰다. 이 사건은 7군단 내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병사들은 자신들의 지휘관이 결코 그들을 소모품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충성심을 갖게 되었다. 흔들리던 방패는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견고하게 굳어졌다. 강지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수비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한 반격을 시작할 때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육군본부의 오태석과 긴밀히 협력하며 적의 사이버 공격 패턴과 가짜 뉴스의 출처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7군단 사이버 방호 사령부와 국군 사이버 사령부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최고 전문가들이 비밀리에 팀을 이루었다. 그들은 적들이 남긴 미세한 흔적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수주간의 밤샘 작업 끝에 그들은 마침내 적의 심장부로 향하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모든 공격의 진원지는 특정 국가의 서버를 둔 한 유령 회사였고 그 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자 대한민국 내부에 있는 몇몇 인물들과 연결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 중에는 전직 고위 관료, 일부 언론인, 그리고 심지어 현역 군인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돈과 신념을 이유로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조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내부의 적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강지우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이버 공격이나 여론전이 아니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들려는 명백한 반역 행위였다. 그녀는 수집된 모든 증거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경로했고 즉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다. 회의 결과 검찰과 군, 국정원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여 관련자들을 전원 색출하고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내부의적 소탕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강지우와 7군단이 시작한 작은 반격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의 거대한 태풍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부의 적들은 순순히 무너지지 않았다.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마지막 카드는 바로 최전방 7군단 지역에서 실제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여 수사를 혼란시키고 국가 전체를 극도의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이었다. 그들은 북한 내부에 구축해둔 자신들의 라인을 통해 7군단에 대한 기습적인 포격 도발을 요청했다. 그 대가로 막대한 자금과 군사 정보를 넘기기로 약속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최전방의 7군단 장병들 머리 위로 배신자들이 불러들인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제 피와 살이 튀는 실제 전쟁으로 번지기 직전이었다. 강지우는 그녀의 군 생활 최대의 그리고 가장 위험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새벽녘에 정적을 깨고 7군단 관할 전방 지역에 수십 발의 포탄이 불벼락처럼 쏟아져 내렸다.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 도발이었다. 포탄은 아군 진지와 인근 민간인 마을 근처에 떨어져 순식간에 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7군단 지휘통제실은 발칵 뒤집혔다. 실제 상황. 적 포격 도발 발생. 사이렌이 울리고 모든 장병들이 즉시 전투 태세에 돌입했다. 강지우는 침착하게 피해 상황을 보고받았다. 다행히 철저한 대비 태세 덕분에 군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민간인 몇 명이 파편에 부상을 입었고 일부 시설이 파괴되었다. 군단장님 즉시 대응 포격을 실시해야 합니다. 참모들이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교전 규칙에 따르면 아군은 공격받은 만큼 즉시 몇 배로 응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강지우는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느꼈다. 북한의 포격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목표를 노린 것이 아니라 마치 일부러 소란을 피우려는 듯 산발적이고 비효율적이었다. 이것은 전면전을 각오한 공격이라기보다는 무언가 다른 목적을 가진 쇼에 가까웠다. 그녀의 머릿속에 오태석이 경고했던 내부의 적들의 마지막 발악이 스쳐 지나갔다. 설마 대응 포격 잠시 보류한다. 그녀의 명령에 지휘통제실은 술렁였다. 군단장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공격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씀입니까? 이것은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대응 포격을 하는 순간 저들은 그것을 빌미로 전면전을 선포하고 상황을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몰고 갈 것이다. 내부의 적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군단장님,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 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겁니다. 참모들의 거센 반발에도 강지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더 차갑고 더 이성적으로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합참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의 판단을 보고하고 대응 포격 대신 다른 카드를 쓰겠다고 설득했다. 그녀의 카드는 바로 침묵이었다. 우리는 적의 도발에 일절 대응하지 않는다. 대신 정군의 최고 경계 태세를 발령하고 모든 전력을 전진 배치하여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보여준다. 말로 싸우는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 번만 더 도발하면 너희는 지도상에서 사라질 것이다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동시에 그녀는 합동수사본부에 이 상황이 내부의 적들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전달했다. 수사본부는 즉시 용의자들을 전원 체포하여 강도 높은 신문에 들어갔다. 강지우의 결단은 엄청난 도박이었다. 만약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녀는 대응하지 않은 지휘관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판단을 믿었다. 몇 시간이 흘렀다. 7군단의 모든 포문은 북쪽을 향해 열려 있었고 최정예 기갑부대는 출동 준비를 마친 채 대기하고 있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북한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 역시 전면전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남한 내부의 혼란을 기대했지만 강지우의 침묵과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에 오히려 당황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합동수사본부에서는 결정적인 자백이 터져나왔다. 체포된 용의자 중 한 명이 이번 포격 도발이 자신들의 계획이었음을 실토한 것이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강지우의 판단이 정확했음이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눈앞에 불별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 뒤에 숨겨진 더 큰 진실을 꿰뚫어 본 것이다. 그녀의 강철 같은 결단이 대한민국을 끔찍한 전쟁의 위기에서 구해냈다. 내부의 적들이 북한과 결탁하여 포격 도발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관련자들은 모두 여적죄라는 가장 무거운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조국에 항적한 죄로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유일한 범죄였다. 그들의 재판은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들은 법정에서도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자신들의 행동을 잘못된 신념을 바로잡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그들의 궤변은 그들이 팔아넘긴 조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 앞에서 아무런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결국 법원은 그들 모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길고 길었던 보이지 않는 전쟁은 그렇게 내부의 적들의 파멸로 막을 내렸다. 7군단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강지우는 이번 사건을 통해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이제 그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었다. 그녀는 그저 강지우라는 이름 자체로 대한민국군의 상징이자 전설이 되었다.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후 강지우는 육군본부의 오태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 과장, 이번에도 자네 덕분에 큰 위기를 넘겼다. 자네의 정보가 없었다면 아마 나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을지도 몰라. 아닙니다, 군단장님. 저는 정보만 드렸을 뿐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은 군단장님의 용기와 결단이었습니다. 저는 군단장님 밑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그 어떤 편견이나 갈등의 앙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신뢰하는 최고의 전우가 되어 있었다. 그래, 이제 자네도 그만 본부 책상에 앉아있고 다시 야전으로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나? 강지우의 말에 오태석은 놀랐다. 예? 하지만 제 몸은... 자네 어깨는 이제 다 나았다고 들었다. 그리고 7군단에는 아직 부군단장 자리가 비어있다네. 부군단장은 군단장을 보좌하는 2인자이자 준장 계급이 맞는 중요한 직책이었다. 그것은 오태석에게 별을 달아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오태석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그런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군단장님, 저는... 이건 내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다. 군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야. 7군단에는 그리고 나에게는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자, 어떻게 하겠나, 오준장. 강지우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오태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내 결심한 듯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충성. 명령 받들겠습니다, 군단장님. 한때는 서로를 무너뜨리려 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대한민국 최강의 군단을 이끄는 가장 완벽한 파트너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심판의 날이 지나고 7군단에는 새로운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오태석 대령의 준장 진급 및 7군단 부군단장 임명 소식은 군 전체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영전이 아니었다. 과거의 반목과 갈등을 뛰어넘어
오직 능력과 헌신만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기용하는 강지우의 새로운 리더십 철학을 상징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오태석의 진급 및 취임식은 7군단 연병장에서 조촐하지만 의미 있게 거행되었다. 강지우는 직접 그의 어깨에 빛나는 별 계급장을 달아주었다. 축하한다, 오준장. 감사합니다, 군단장님. 이 모든 것이 군단장님 덕분입니다. 아니다. 자네가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별이다. 그 별의 무게를 잊지 말고 앞으로 나와 함께 7군단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잘 지켜나가도록 하자.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악수를 나누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7군단 장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군단이 대한민국 최강이라는 사실에 한치의 의심도 품지 않았다. 최정훈 대령 역시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오태석의 진급을 축하해 주었다. 그는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제는 7군단의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하는 유능한 작전 참모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했다. 취임식이 끝나고 강지우와 오태석은 군단 사령부 건물 옥상에 올라가 드넓은 7군단 주둔지를 내려다보았다. 감회가 새롭군. 강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자네는 나에게 쌍화차 심부름을 시켰었지. 오태석은 얼굴을 붉히며 멋쩍게 웃었다.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아니, 괜찮다. 덕분에 내가 7군단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첫날부터 확실하게 방향을 잡을 수 있었으니까.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은 이제 그들에게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어 있었다. 군단장님, 앞으로 어떤 군단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오태석의 질문에 강지우는 잠시 먼 곳을 응시하다가 대답했다. 나는 군인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군대를 만들고 싶다. 단순히 강하기만 한 군대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어려울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강함을 가진 군대를 말이다. 군복을 입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운 그런 군대를 만드는 것이 나의 마지막 꿈이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따뜻했다. 오태석은 그녀의 꿈이 더 이상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이제 자신을 포함한 7군단 모두의 꿈이 되어 있었다. 그 꿈, 제가 곁에서 함께 이뤄나가겠습니다, 군단장님. 오태석은 굳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강지우는 그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노을이 7군단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낡은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알리는 장엄한 신호처럼 보였다. 강철의 심장을 가졌던 여인과 편견의 갑옷을 입었던 남자는 이제 나란히 서서 같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대한민국 육군의 새로운 역사가 될 것이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강지우가 이끄는 7군단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강의 부대로 자리 잡았다. 그녀가 도입한 공세적 방어 전술과 실전적인 훈련 체계는 육군 전체의 표준 모델이 되었고, 그녀가 추구했던 따뜻한 강함의 리더십은 군 전체에 새로운 조직 문화의 바람을 불어넣었다. 오태석 준장은 강지우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서 그녀의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의 풍부한 경험과 전략적 안목은 강지우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한때 물과 기름 같았던 두 사람은 이제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환상의 콤비가 되어 있었다. 최정훈 대령은 이후 다른 사단의 연대장으로 영전하여 그곳에서도 뛰어난 지휘관으로 명성을 떨쳤다. 그는 강지우에게서 배운 리더십을 바탕으로 부하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는 지휘관으로 성장했다. 강지우에게는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다. 그녀는 대한민국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사성장군, 즉 대장으로 진급하여 대한민국과 미국의 연합군 전체를 지휘하는 연합사부 사령관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내정되었다. 그녀가 7군단을 떠나는 날 군단 전체가 그녀를 배웅하기 위해 연병장에 도열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부하, 자신을 믿고 따라준 동료, 그리고 자신을 성장시켜준 모든 시련에 감사하며 조용히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나는 오늘 7군단을 떠나지만 나의 심장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은 나의 가장 큰 자랑이자 자부심이었다. 부디 강하고 건강한 군인으로
그리고 행복한 인간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북진. 그녀의 마지막 경례에 수만 명의 장병들이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화답했다. 북진. 헬기에 오르는 그녀의 옆에는 새로운 7군 단장으로 임명된 오태석 중장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뒤를 이어 7군단의 전설을 이어나갈 것이다. 헬기가 상공으로 떠오르자 강지우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7군단을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처음 이곳에 왔던 날부터 수많은 위기와 역경, 그리고 환희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유리천장을 부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유리천장 자체를 녹여 새로운 강철의 하늘을 만들어냈다. 편견과 차별이 아닌 오직 능력과 헌신, 그리고 신뢰와 존중만이 존재하는 하늘을.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대한민국군의 살아있는 전설 강지우. 그녀가 걸어가는 길은 대한민국 국군의 새로운 역사가 되고 미래가 될 것이다. 그녀의 심장은 조국을 향해 언제나 뜨겁게 뛰고 있을 것이다. 그로부터 10년 후 완전히 전역한 강지우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평범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집 정원에는 그녀가 7군 단장 시절 심었던 작은 나무가 이제는 제법 늠름한 거목으로 자라 있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그녀에게 손님들이 찾아왔다. 백발이 성성한 오태석 예비역 대장과 중년의 멋진 신사가 된 최정훈 예비역 소장이었다. 그들은 전역 후에도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고 있었다. 잘 지내셨습니까, 사령관님? 오태석의 경내에 강지우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이 사람아, 아직도 군대 버릇을 못 버렸나? 이제는 그냥 편하게 부르게. 세 사람은 정원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그들이 함께 울고 웃었던 7군단 시절의 이야기, 군을 떠난 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 가끔 그때가 그립습니다. 치열했지만 심장이 뛰는 순간들이었죠. 최정훈이 아련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렇지. 우리의 심장은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있을 걸세. 오태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지우는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수많은 편견과 장벽에 부딪혀야 했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외롭고 힘들었다. 하지만 그녀 곁에는 언제나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있었기에 그녀는 강철 같은 심장 속의 따뜻한 온기를 잃지 않을 수 있었다. 두 사람, 그거 아나? 강지우가 문득 입을 열었다. 내가 평생 군 생활을 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다네. 오태석과 최정훈이 궁금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진정으로 강한 것은 부러지지 않는 강철이 아니야. 상처 입고 깨지더라도 기꺼이 서로를 감싸 안고 다시 일어서는 따뜻한 심장.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진짜 힘이라는 것을. 그녀의 말에 세 사람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저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마치 그들의 뜨거웠던 시절을 노래하는 듯한 소리를 냈다. 전설은 끝났지만 그들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다. 조국을 사랑하고 전우를 아끼며 스스로의 신념을 지켰던 모든 순간들을 그들의 심장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